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고립된 낙원이라 불리는 섬나라, 뉴질랜드.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름다운 만년설이나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아닙니다. 바로 73,850이라는 차가운 숫자입니다. 지난 2025년 8월까지의 1년 동안 이 땅을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싼 사람들의 수입니다. 73,852명. 누군가에게는 그저 통계 속의 수치일지 모르지만 이 숫자 속에는 고국을 뒤로하고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했던 수만 명의 고뇌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하루 단위로 쪼개보면 더욱 처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매일 202명의 사람이 뉴질랜드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아침 에어 뉴질랜드의 A321 항공기 한 대가 이민자들로만 가득 찬 채 다신 돌아오지 않는 하늘길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통틀어 희생된 뉴질랜드인의 숫자보다 2배나 많은 이들이 단 1년 만에 조국을 등졌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의 도시를 이루었다면 뉴질랜드에서 9번째로 큰 도시가 지도 위에서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엑소더스의 주역들이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층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허리이자 미래를 책임질 청춘들이 전체 이민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국가라는 유기체의 미래를 지탱할 세포들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는 구조적 재앙입니다. 사실 뉴질랜드 시민들의 장기 이민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 섬을 떠난 누적 인원만 45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오클랜드를 제외한 뉴질랜드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많은 인구가 이미 타국으로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73,850이라는 숫자는 결코 어쩌다 발생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뉴질랜드라는 국가에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디아스포라는 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태즈먼해 너머의 거대한 이웃 호주입니다. 사실 영어권 국가들,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라 불리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혈통과 민주주의 경제체제를 공유하는 긴밀한 형제국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호주와 뉴질랜드만큼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은 나라는 없습니다. 외부인의 귀에는 뉴질랜드인과 호주인의 억양이 똑같이 들릴지 모릅니다. 마치 미국인과 캐나다인을 구분하기 힘든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같은 음악을 듣고 럭비라는 종목에 광적으로 열광하며 서로 자기네 것이라 우기는 디저트 파블로바를 나누어 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 유사성은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이 사실상 투명한 점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뉴질랜드인이 호주에 가고 싶다면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삶의 터전을 잡는 것도 여권 하나로 해결됩니다. 비자가 필요해지는 순간은 오직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으려 할 때뿐입니다. 만약 호주 시민이 되고 싶다면 그저 4년 동안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호주 정부 사이트에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호주 시민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안내문이 있을 정도로 두 나라 사이의 국적 전환은 가벼운 일로 취급됩니다. 이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보다 훨씬 유연하며 심지어 유럽연합 이후 국가 간의 이동보다도 간편합니다. 국경의 장벽이 사라진 자리에 호주라는 거대한 중력이 들어섰고 그 중력은 뉴질랜드의 가장 젊고 유능한 이들을 소리 없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경계는 더욱 흐릿해집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이 수많은 서류 뭉치와 관세, 정치적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마치 하나의 국가 안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단일 경제시장이라는 목표 아래 두 나라의 경제적 혈관은 이미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웃이라기보다는 형제에 가깝고 경쟁자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결합은 13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1890년대 현재의 호주를 구성하는 6개의 영국 식민지들이 하나의 국가로 뭉치려 할 때 뉴질랜드도 그 대열에 합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주의 연방 헌법에는 여전히 뉴질랜드가 원한다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는 빈자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뉴질랜드는 당당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호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었고 원주민 정책에서도 결을 달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뉴질랜드는 영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될 만큼 경제적 자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뉴질랜드에게 호주는 함께할 동반자가 아니라 언젠가 넘어서야 할 수출 라이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낙원의 번영은 1960년대에 접어들며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뉴질랜드를 호주라는 거대한 행성의 궤도 안으로 영영 밀어 넣어버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풍요로웠던 뉴질랜드의 자부심을 꺾고 젊은이들을 이웃나라로 내모는 이민 가방을 싸게 만든 것일까요? 1950년대의 뉴질랜드는 그야말로 남태평양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냉동 선박 기술의 발달과 천혜의 기후 덕분에 뉴질랜드의 양모와 육류는 영국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죠. 당시 뉴질랜드의 1인당 GDP는 세계 3위. 지금의 스위스나 노르웨이가 부럽지 않은 초강대국이자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황금기는 1960년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합성 섬유가 보급되면서 뉴질랜드의 자랑이던 천연 양모의 가치는 폭락했고, 결정적으로 어머니 나라와 같던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며 뉴질랜드에 줬던 특혜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물건을 내놓기 무섭게 사가던 거대한 시장이 하룻밤 사이에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뉴질랜드는 당황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미국과 아시아로 시장을 넓히며 안간힘을 썼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쿠군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1980년대 로저노믹스라 불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치며 뉴질랜드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홀로 서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은 고개를 돌려 옆집의 거인 호주와 손을 잡기로 합니다. 1983년 두 나라는 긴밀한 경제관계 협정을 맺습니다. 관세가 사라지고 무역의 장벽이 허물어지자 20년 만에 교역량이 500%나 폭증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윈윈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관계는 평등한 동반자에서 서서히 포식자와 피포식자의 관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중력이 뉴질랜드라는 작은 행성을 자기 궤도로 완전히 끌어당겨버린 것입니다. 현재 두 나라의 체급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호주의 인구는 약 2,720만 명으로 뉴질랜드의 5배에 달하고 1인당 GDP는 호주가 세계 12위 약 6만 6천 달러인 반면 뉴질랜드는 25위 약 4만 9천 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1만 7천 달러라는 경제적 단층은 뉴질랜드 청년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됩니다. 자, 이제 오클랜드의 한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학생은 비자 걱정 없이 태즈먼 해를 건너 호주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학비가 아닌 호주 현지인과 똑같은 저렴한 학비를 내면서 말이죠. 뉴질랜드 전체를 통틀어 학생 수가 2만 명이 넘는 대학은 단 6개뿐이지만 호주의 빅토리아주 하나에만 그런 대학이 7개가 넘습니다. 세계 대학 순위 50위권 안에 뉴질랜드 대학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할 때 호주는 4개의 명문대를 리스트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더 넓은 캠퍼스, 더 높은 명성, 더 많은 기회. 똑똑한 키위 청년들이 고국을 떠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졸업 후의 삶은 더욱 극명하게 갈립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은행가가 되고 싶다면 어떨까요? 시드니의 거리에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금융사들이 즐비합니다. 반면 오클랜드는 어떤가요? 투자은행이라는 산업 자체가 희귀합니다. 뉴질랜드의 금융권을 지배하는 4대 은행 중 3곳이 호주은행의 자회사이고 나머지 한 곳도 뿌리는 호주에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금융심장은 사실상 시드니에서 뛰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최고의 인재들은 시드니로 떠나고 그곳에서 번 돈을 그곳에서 쓰며 그곳에 세금을 냅니다. 뉴질랜드는 국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재를 길러내지만 그 결실은 고스란히 호주가 가져가는 이른바 두뇌 유출의 굴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비단 화이트칼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2021년 뉴질랜드 헤럴드지에는 호주 퀸즐랜드주 정부가 낸 파격적인 구인 광고가 실렸습니다. 더 나은 연봉, 더 쾌적한 근무 환경,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보장합니다. 당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뉴질랜드 간호사들에게 이 광고는 탈출구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호주에 등록된 간호사 3만 8천 명 중 무려 1만 명이 뉴질랜드 출신이었습니다. 숙련된 의료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뉴질랜드의 공공의료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금 거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중산층과 고소득 노동자를 길러내지만 그들을 붙잡아둘 힘이 없는 나라. 기술과 자본이 이웃나라로 끊임없이 수혈되는 나라. 이 비대칭적인 관계는 뉴질랜드의 산업구조를 기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호주인들이 은퇴 후 여생을 보내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대한 별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호주의 자본이 뉴질랜드의 골목 상권과 식탁까지 점령하면서 뉴질랜드인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도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경제적 소외감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외감은 마트 진열대에 놓인 오렌지 주스 한 병에서부터 아주 잔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두 나라를 지도에서 보면 그저 남태평양에 외롭게 떠있는 쌍둥이 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립의 깊이는 전혀 다릅니다.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훨씬 작고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리적 소외는 뉴질랜드인들의 삶을 아주 구체적이고 잔인하게 압박합니다. 바로 장바구니 물가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전 세계 물류망이 촘촘해진 오늘날 유통기한이 길고 가벼운 초콜릿이나 홍차 같은 공산품은 뉴질랜드에서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선도가 생명인 제품으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24년 뉴질랜드 전역의 마트에서 오렌지 주스가 통째로 자취를 감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멀리 브라질을 덮친 태풍 하나가 전 세계 오렌지 공급망을 흔들자 가장 끝단에 위치한 뉴질랜드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반면 바로 옆 호주는 평온했습니다. 광활한 대륙 덕분에 자체적으로 오렌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국에서 넘쳐나는 소고기는 어떨까요?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소고기 수출국이지만 정작 뉴질랜드 국민들은 소고기를 국제 시세에 맞춰 비싸게 사 먹어야 합니다. 생산자들이 더 비싼 값을 쳐주는 해외 시장으로 물건을 내보내려 하기 때문이죠. 결국 뉴질랜드인들은 자국에서 난 고기조차 세계 시장과 경쟁하며 사 먹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를 감당할 구매력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생활비 순위에서 뉴질랜드는 상위 25위 안에 드는 고물가 국가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지수는 36위까지 떨어집니다. 반면 호주는 생활비 자체는 뉴질랜드보다 비쌀지 몰라도 구매력 지수는 뉴질랜드보다 무려 40단계나 높습니다. 집세는 비싸도 월급이 그보다 훨씬 높으니 삶의 질이 유지되는 것이죠. 뉴질랜드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돈을 벌기엔 최악인 곳이라는 농담 섞인 탄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주 자본은 뉴질랜드의 골목 상권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당신이 뉴질랜드에서 장을 보는 마트, 기름을 넣는 주유소, 심지어 아침 식탁에 올리는 식빵 브랜드까지 알고 보면 대부분 호주 기업의 소유입니다. 뉴질랜드인들이 땀 흘려 번 돈이 결국 호주 대기업의 금고로 흘러들어가는 거대한 빨대 경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호주인들이 뉴질랜드를 찾는 방식도 뉴질랜드인들의 속을 태웁니다. 그들은 주로 관광객이나 은퇴자로 이곳을 찾습니다. 퀸스타운의 아름다운 설산 아래에서 호주 관광객들은 돈을 쓰지만 그 돈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계절직에 불과합니다. 스키 강사, 서빙 알바, 호텔 청소부. 젊은이들이 평생의 커리어를 쌓기엔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들 뿐이죠. 게다가 호주의 은퇴자들이 뉴질랜드의 풍광 좋은 곳에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정작 현지 젊은이들은 자기 고향에서 집 한 채 구하지 못하는 주거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불공평한 거래를 끊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슬프게도 뉴질랜드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호주라는 거대한 시장과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끊는 순간 뉴질랜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고립과 빈곤의 늪에 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비대칭적인 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뉴질랜드는 생존을 위해 호주의 중력권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대칭적인 기회라도 잡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청년이 오클랜드 공항에서 시드니행 편도 티켓을 끊습니다. 조국을 사랑하지만 조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이들의 슬픈 행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낙원.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거대한 이웃의 그림자에 가려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가의 소리 없는 비명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섬나라의 운명을 보며 자문하게 됩니다. 국경이 사라진 시대, 작은 나라가 거대한 경제적 중력으로부터 자신들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73,852명. 오늘도 비행기에 몸을 실은 그들은 뉴질랜드에 무엇을 남기고 떠났을까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섬을 지킬 이들에게 남겨진 대가는 무엇일까요? 낙원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그 안을 채우던 온기는 조금씩 태즈먼해 너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